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면 대부분 어머 저 차 좀 봐. 저 차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안에 운전자가 있지만 저 사람 좀 봐 라고 말하진 않죠. 사람보다 차가 먼저 보이니까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운전 중인지 알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감정에 지배돼서 경적을 마구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차를 다소 미숙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우리 막내딸 혹은 사촌 조카라면 어떨까요? 혹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 이모, 큰아버지라면은 어떨까요?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차량에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거죠. 우리 운전자들은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차량을 봤을 때 배려와 양보를 할까요? 아니면 무시와 위협을 할까요? 누구나 초보 운전이던 시절이 있었고 누구든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보 운전은 나의 과거이고 어르신 운전 중은 나의 미래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힘차게 월요일 한 주를 시작을 하고 7월을 마무리하는 7월 31일 월요일이네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것의 신제품을 공개했죠. 접는 방식의 이 스마트폰이 올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시장의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미미한 수준인데 올해 전 세계에서 출하량이 2천만 대 육박할 정도로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죠. 과거에 유행했던 전화는 폴더폰이라고 해서 접는 거였죠. 그거는 휴대전화를 작게 접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크게 펼치기 위해서 접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폴더폰, 지금은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덧붙여야 되죠. 자, 4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열심히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은요? 네,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 증가에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해보고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전후해서 어려웠던 와중에도 기업 5곳 중에 한 곳은 되레 수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예,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었죠.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15곳이 더 적발이 됐는데요. 또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거주 취약계층이 4년 만에 증가했다라는 소식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고가품의 인기가 최근에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 한 고가 브랜드가 오픈 전 대기하는 줄을 없앴고요. 미국에서도 관련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아까 예고해줬던 폭염 경보 이후의 전력 사용량. 네. 어떤 수준이에요, 최근에? 어젯밤에 제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네. 공개된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을 봤는데 전력 공급 예비율이 34%였거든요. 예비율이 34%.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5%인데 조금 전에만 해도 50%였다가 이제 출근 시간이 오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하. 실시간이거든요. 찜통 더위였던 지난 금요일 오후 기준으로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23%였습니다. 보통은 이 공급 예비율이 10% 이상 유지되고 있으면 급격한 수요의 증가나 발전소 고장 등에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통상 이 전력 피크 기간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메가와트를 넘어섭니다. 정부는 8월 2주차가 전력 피크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냉방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3년간 여름철 최대 수요도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전력의 피크가 8월 둘째 주 네. 정도 될 걸로 정부가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데 그러면 전력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정부는 이 일을 대비해서 지금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겠다. 지금까지는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한빛 2호기가 멈춰선 데 이어서 전력망 이상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전소, 전압기 문제 같은 거죠. 최근 폭우 같은 이 기상 영향 때문에 이 같은 공급망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변전소, 전압기 등 이 돌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노후 시설에 대한 이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때문에 온열 질환자 네. 많이들 쓰러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폭염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등 이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 질환자는 17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온열 질환으로 숨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1건에 달하는데요. 네. 경북에서만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70대에서 90대 노인 4명이 숨졌고 경남에서도 농사일을 하던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온열 질환이 고령층에게서 그렇죠. 많이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에 대한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낮에 일을 또 안 하실 수가 없어서 네. 밭일이라도 하러 나가시다가 또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계속 폭염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알려주세요. 질병청은 일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만약에 꼭 밖에 나가야 한다면 좀 챙이 넓은 모자나 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땀을 내고 통풍이 될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고요.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 같은 이런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몸의 수분을 다 빼니까. 아하. 네, 만약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옷을 헐렁하게 하고 좀 몸을 식혀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온열 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실 때는 얼음물하고 젖은 수건 필수입니다. 진짜. 네. 폭염 속에서도 이제 근무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온열 질환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이 날씨를 정말 온몸으로 맞으면서 일해야 하는 야외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에게도 매우 취약한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노동조합들이 폭염 시기 휴식 시간 보장 등 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경고성 파업을 예고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노동자가 주차장에서 쓰러졌거든요. 네.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한 17km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계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폭염이 좀 근로 환경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데요. 기온이 한 45도 안팎인 그리스 관광지에서는 이 유적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후 시간 폭염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파업. 예, 그래서 관광지 일부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관광객들도 힘드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공장 등 곳곳에서도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독일은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고 가장 더운 한낮에는 이 낮잠 시간이죠. 시에스타를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기업들도 조기 퇴근을 시키는 곳도 있고요.
그 휴가 성수기를 좀 덜 더운 4, 5월 또는 9월, 10월로 좀 바꾸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돌이켜 보면은 뭐 냉동식품 파시는 분, 횟집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 피해가 컸었고 제 주인 중에도 수술 받다가 갑자기 병원 불이 꺼져서 어메. 놀랐다고 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바로 복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전력률 여름 에어컨 많이 쓰는데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분만 멈춰도 그럼요.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상 발전기가 바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네.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는데 네. 그게 또 위험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ESS라든지 배터리를 부착시키는 비상 발전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더 좁혀야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판잣집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조금 좋지 않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주택이워의 거처라고 부르는데요.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원이 약 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가량 늘었거든요. 한 4년 동안은 감소했는데 이번에 증가한 거고요. 통계청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일반 주택은 주택으로 하고요. 네. 나머지는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약거주자라고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이제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속하고요. 주거 취약계층 숫자는 이제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180만 명 후반대였다가 네. 지난해에 180만 명대로 증가했는데요. 지난해는 170만 명대 후반대였다가 180만 명대로. 예, 맞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된 겁니다. 아하. 그 정부에서도 그 반지하 주거 대책 막 세우고 그랬는데 그보다 사실은 더 심한 곳에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고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고요. 또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고 처리한 보증금 액수가요. 2018년에는 한 3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3,6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집값 안정보다는 주거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왕 짓는 집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주로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4월 인천 검다한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이후에 네. 이제 LH가 만들고 있는 전국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 결과 91개 단지 중에서 15개 단지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철근 누락 아파트가 발견된 겁니다. 네. 이게 인천이랑 비슷한 증상이고요. 이 아파트들은 무량판 설계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데요. 건물 상부 무게를 버티는 볼을 없애는 대신에 기둥에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무게를 받치는 형태입니다. 이게 기둥에 무게가 집중되기 때문에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 철근을 충분히 넣어야 하는데요. 15개 단지가 철근을 충분히 넣지 않거나 설계 자체에서 철근이 부족하다라고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됐거나 이미 들어가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도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적발된 15개 단지 중에 이미 5개 단지는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네. 이 중 1개 단지는 현재 보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살고 있는 4개 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보강할 예정이고요. 입주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10개 단지도 모두 보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LH 전수조사에 이어서 민간이 발주한 아파트 100여 곳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는 더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큰 상황입니다.
설계, 감리, 시공업체 과연 이들을 정부가 또 공개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기업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수출이 늘어난 곳이 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을 비교했을 때 네. 기업 5곳 중 한 곳은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수출 제조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당 기업들은 그 비결로 적극적인 해외 영업 활동을 34%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실제로 좀 예를 들어보면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A 업체가 최근에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좀 위기를 겪었는데 좀 제품의 완성도도 높이고 또 수출 전시회 등을 직접 가면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신뢰를 쌓은 결과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오히려 해외 지역별 영업 마케팅 본부, 해외 물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이런 신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수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제 마케팅을 한 효과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이 실제로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현지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또 신제품 또 고위 기술 제품을 내세운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역시 어려워진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출이 네. 줄어든 기업들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기업도 43%를 차지했고요. 36%는 수출 물량이 줄어든 품목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출 감소 기업의 경우에는 64%가 기존 거래처 물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고 또 가격에서 경쟁사에 밀렸다는 기업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감소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약 40%가 중국이었고요. 미국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좀 자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고 또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된 게 영향이 큽니다. 이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한 나라에 의존을 하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하고 느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유럽 경제 위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각국이 자국 보호주의 각자 도생으로 돌아선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되파는 중간재 산업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 오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있는 해외 경쟁사와 경쟁을 했을 때 네.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좀 불리한 겁니다. 제가 좀 확 와닿는 예를 말씀드리면 네. 중동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로 편중된 수출 대상국을 좀 다변화해야 하고 또 중간재 중심이 아니라 이제 대체가 어려운 소비재라든지 조금 첨단 분야의 고위기술 제품 중심으로 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원자재 확보를 잘 하는 게 국가 안보에도 직결이 되고 또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또 그러자면은 비용 구조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고가 그 사치품 브랜드의 대표 주자죠. 샤넬이 앞으로는 오픈런을 없앤다고요? 예, 국내 고가품 시장 지난 몇 년 동안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고가품 매장 앞에 개장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신제품이 나오는 날에는 텐트를 치면서 밤을 새는 경우도 흔했거든요. 그 가방 하나 사려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샤넬,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인데 이처럼 오픈런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샤넬 코리아가 국내 백화점에서 영업시간 전 운영해온 이 사전 접수제도, 일명 오픈런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치품에 대한 보상 소비 수요가 늘었고 인기 브랜드를 이렇게 되파하는 웃돈거리가 횡행하면서 오픈런이 유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고가품 수요가 해외로도 분산된 것이 오픈런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스위스 고가 시계 브랜드 롤렉스도 비슷한 시기에 오픈런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현장 대기와 전화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매출액인 1조 한 6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롤렉스도 지난해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네. 고가품 시장 분위기가 올해 들어 이제 식어가면서 과연 올해에도 이 같은 실적을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되네요. 많이들 팔고 있네요. 근데 바다건너 미국에서는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일부 사치품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예, 가장 최근 이제 미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요. 글로벌 고가품 브랜드 대부분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찌,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캐링이 올 2분기 미국 시장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캐링 브랜드는 지난해 상반기 북미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1년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당시 풀렸던 유동성, 현금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가품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또 다른 고가품 브랜드죠. 버버리와 프라다도 2분기에 북미 지역 매출이 각각 8%와 6% 줄어들었습니다. 네. 2분기 고가 브랜드 수요 감소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고가 브랜드가 생산하는 운동화, 술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군이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비싼 가방이 인기인데 네. 좀 다르죠. 하지만 이 같은 고가 제품 중 중저가 라인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매출이 줄어든 건데요. 반면에 미국도 이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아예 비싼 제품들은 현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버킨백이 유명한데 고가품 중에 고가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매출이 2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소득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치품 고가품의 소비를 줄인 거고 네.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부유층 소비자들은 좀 충성심이 높은 브랜드 위주로 계속 소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한 300만 원짜리 가방은 매출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백이 얼마짜리인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더라고요. 네. 가방 하나가. 예, 그거는 잘 팔린다고. 이 사치품 시장도 또 거기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252님이 저는 라이더인데 정말 낮에는 머리가 익는 것 같아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474님은 아버지께서 집배원이세요.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려야 하는 아버지의 여름이 온전히 안전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한 번 더 문제를 내드릴게요.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말하죠. 뭐 위아래 양옆으로 접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오포,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또 추격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폴더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1음절 한 글자가 더 더해졌죠. 4글자 이 디스플레이를 접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폰.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아니면 요금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로또 복권에 당첨돼 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복권이나 아니면 값비싼 경품에 당첨이 돼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알아보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우선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세법에서도 쓰이는 표현인가요? 세법에서는 불로소득세 뭐 이렇게 딱히 명칭을 정해서 있는 세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 안이불 뭐 일할로 해서 일하지 않는 데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뭐 반대말은 이제 일해서 얻는 소득이 되겠죠. 소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맞게끔 세금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 보는 뭐 일하고 얻는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를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이제 일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걸 내가 빌려주고 그 부동산 뭐 지대를 받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그리고 뭐 부동산을 팔면서 버는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 이제 불로소득세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일하고 얻는 소득이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든 세법에서는 다 종류별로 맞게끔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네. 혹은 코인이나 미술품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차익이나 어떻게 보면 증여랑 상속도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소득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소득이라는 게 이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산 운용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그 결과로 얻는 수입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얻어들이는 수입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득 중에서 뭐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고 해서 불로소득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 운영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도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를 해서 얻어도 불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고요. 네.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전부 다 세금은 내게 됩니다. 어떤 일종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세금은 붙는다. 네. 피할 수 없다. 심지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30%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30%. 네. 로또도 이제 법에서 정한 이제 기타 소득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한 20%였어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얘기했던 네. 주택복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006년까지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더라도 당첨금이 뭐 최고 5억까지 가긴 했고 보통은 이제 3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로또만큼 거액은 아니었는데 이제 로또가 나오고 나서부터 10억 단위로 가니까. 맞습니다. 10억, 20억 가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거액이죠. 그래서 로또세라고 해서 3억을 넘는 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3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3%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 네, 맞습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33%. 네.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당첨이 되면은 네. 거의 한 7억 정도 좀 안 되게 예.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라도 당첨됐으면 맞습니다. 10억이 당첨되면 2억 9,70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예. 20억이 당첨되면 6억 2,700만 원, 아. 거의 30%씩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또 하나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한 연예인 가족이 미국 카지노에 놀러 갔다가 100억 원짜리 잭팟이 터졌다고 해요. 예. 근데 실제로 손해 쥔 돈은 한 20억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만큼이 다 세금이었다는 걸까요? 네, 세금입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 예. 뭐 배우 손지창 씨 가족 여행을 가서 예. 이제 장모가 라스베가스에서 휠 오브 포춘이라고 이렇게 물레방아 수레바퀴 같은 큰 걸 돌리는 게임에서 이제 그 당시 환율로 한 100억 조금 넘게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뭐 전체 금액의 40%만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60억이 날아가서 40억으로 바뀌었고. 이걸 일시불로 받을 거냐 나눠 받을 거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세금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 40억에서 30%를 또 추가로 떼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으로만 한 70% 가까이 떼고 받으셔서 105억이 당첨됐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받은 건 한 23억 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명목상으로 100억 그랬는데 20억 가져오니까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경마장, 경륜장도 있고요. 네. 사행성 업종이지만 이것도 합법이니까 또 여기서도 세금을 낼 거란 말이죠. 얼마나 떼갈까요?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나 경마장에서 이제 벌리는 돈들은 당첨되는 돈들은 복권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3억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22%, 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33%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예인 장모가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100억이 당첨됐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방금 말씀드린 세율을 곱해서 대략 한 67억 정도를 받게 돼요. 미국에서 받았던 거에 한 3배 정도 받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당첨되기 위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나 아니면 경마 관련 당첨금은 그 당첨될 당시에 넣었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걸 예를 들어보면 경마나 카지노에서 계속해서 게임당 10,000원짜리를 제가 계속해서 게임이 계속해서 졌어요. 네. 1,000만 원을 날렸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제 당첨이 돼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예. 나는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을 번 것 때문에 본전이 되긴 하지만 예. 이제 세법에서는 마지막 게임에 넣었던 돈 그 10,000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0,000원을 뺀 999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22%를 와. 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썼고 마지막에 1,000만 원을 벌어서 본전이 아니라 네, 그냥 10,000원을 투입하고 1,000만 원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맞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네요. 좀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이거 카지노 가서 한 번씩 땡기자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저희도 간혹 조금 뭐 매트리스라든지 이제 고가 경품을 보내드리는 때가 있거든요. 또 이벤트 경품 같은 거 어디 뭐 마트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상품권, 경품권 같은 거 받았을 때 여기에도 세금이 붙겠죠? 네, 맞아요. 이런 걸 기타 소득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돈으로 받는다든지 상품권이나 아니면 현물로 받으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품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제세 공과금은 뭐 당첨자가 부담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이유가 이게 그 이유가 당첨이 되더라도 이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들은 네.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과 공과금까지도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까지도. 네. 그래서 원천세나 부가세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작은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3,000원짜리 커피 쿠폰 주면서 네,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거. 작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은 뭐 세금이 되지만 5만 원 이하는 안 냅니다. 그래서 성공예감 커피 쿠폰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은 5만 원이 훨씬 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5만 원 초과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 안 합니다.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실 수 있는 고가의 경품을 좀 드려야 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만 원 이하 경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끔 보면은 진짜 큰 거 있습니다. 막 자동차 같은 게 경품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하는 회사에서 경품을 이제 상가를
상품으로 건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상가 건물의 10%가 부가가치세예요. 예.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 10%까지도 기타 소득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상품을 뭐 큰 금액을 받고 그 경품에 대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받은 거에 일부 한 20% 정도만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차를 예를 들어서 차를 받으면은 차값의 20% 정도만 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거기 보는 이제 세금뿐만이 아니라 부가세까지도 네, 따라 붙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품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뭐 카지노에서 내가 돈을 땄거나 이럴 때 이거를 누가 알아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떼갑니까?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소득들이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를 통해서 돈을 줄 때요. 예. 이제 지급하는 사람이 먼저 떼갑니다. 이유는 이제 소득자가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원천징수처럼 떼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다시 한번 신고하는 뭐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짤없네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네. 뭐 1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A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2천만 원 정도는 미리 떼고 8천만 원만 주고요. 돈을 받은 이제 A는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그 미리 떼인 세금 2천만 원을 기납부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복권 당첨금 같이 몇몇 개 법에서 정한 소득은 따로 5월에 세금 신고하지 않고요. 그냥 당첨금 받을 때 원천 징수만 해서 과세가 끝나게 되고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수님이 세금 내더라도 제발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 김수경님, 저는 냉장고 당첨된 적이 있는데요. 제세 공과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당첨됐다라는 게 어딥니까? 이게 대박이네요. 강신광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로또 당첨금 받았을 때 네. 가족 명의로 나눠서 수령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게 보통 복권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한 명한테 수령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네. 복권 사업단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보통 이제 당첨금을 받게 되면 그 당첨된 사람이 받는 거고요. 예. 그 외의 사람이 받게 되면은 증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200원씩 모아서 5명이 산 거예요. 증빙을 해야겠죠. 그게 입증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연금 복권 같은 경우를 예. 이제 아버지가 다 세트로 산 다음에 자녀에게 먼저 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 당첨된 사례는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그러면 연금 복권은 이거는 받아서 본인이 쓴 것보다는 자녀에게 그냥 이거는 네가 당첨됐다고 해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와. 당첨이 딸이 한 장이 됐는데 그거는 오. 100만 원은 이제 아버지가 줬다. 당첨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그 리셀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중고로 뭔가를 되파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되팔 때도 이게 소득으로 잡힐까요? 신고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리셀 거래 같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건 네. 이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안 되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를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 탈루하는 이제 전문 판매업자가 등장을 하고 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파는 게 업인 사람은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이런 식의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네. 그 자체적으로 뭐 이용자가 사고 판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그 일부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잘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먼저 카드로 서 본인들의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중고거래 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또 이분들에게도 세금이 또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 6,388호로 한 달 전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환율과 시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에 기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학예 휴가에 들어가 수도권 근교에 머물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파키스탄 북서부 정치 행사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쳤다고 AP,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아마 연말까지 세법 개정안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바뀌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 연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얘기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사적연금 관련된 그 세법이 네. 어떻게 바뀌는지, 네. 세금 얼마나 더 내는지 덜 내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우선은 사적연금의 개념부터 좀 먼저 좀 네, 네,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뭐 한도가 여러 가지 바뀌고 조정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때 사적연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적연금 도대체 뭐냐? 네. 일단 크게 구분하실 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예. 이런 연금들은 전부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에 대한 제도가 좋아지고 나빠진 거를 보실 때 네. 공적연금과는 무관하다는 거 보시면 돼요.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과세를 별도로 합니다. 네. 그리고 사적연금은 사적연금대로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고 사적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니까 1년이면 3,600이니까 뭐 한도가 초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하. 나눠서. 그리고 사적연금 내에서도 실제로 그 연금 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네. 이거를 사적연금, 세법상 사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이 사적연금에 빠지는 게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가입하시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네. 연금저축 말고 비과세 연금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변액연금이라든가 일반 연금이라든가 그런 연금들은 이자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연금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적 연금 항목이 아니고요. 연금보험은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연금 계좌 중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네. 지금으로부터 23년 네. 전에 가입하셨던 구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적 연금 과세에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퇴직금. 내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IRP 계좌에 내가 추가 불입한 금액은 뭐 한 1, 2천밖에 안 되는데 퇴직금이 막 1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뺄 때 이것도 세금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퇴직금 원금은 네.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것도 뺍니다. 그러니까 사적 연금이란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그 중에서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대상. 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포함을 해서 사적 연금에 관련된 세법이 바뀐다는 네. 건데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적연금이 개인이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개인이 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많이 과세하면 이게 사실 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내가 진짜 그렇죠. 평생 모아서 노후 받는 건데. 노후 생활비인데. 그렇죠. 거기에 세금 많이 과세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분리과세해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한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잖아요. 네. 소득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많게 되면 거기서 합산과세를 하게 되죠. 세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2억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연금, 사적 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은 지금까지는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시게 되면 분리과세해줘서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로 세율을 낮춰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과세하면 내가 뭐 10%, 20%, 30%씩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네.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죠. 근데 그게 올해까지는 1,200만 원인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1,5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연금 수령하는 거에서 월 125만 원씩 연금 수령하시는 것까지는 세율을 낮춰주겠다.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나중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준다는 그렇죠. 개념. 네. 이유를 좀 들어봐야죠. 역시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는 측면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200만 원 기준이 2013년에 설정이 됐습니다. 10년 지금으로부터 전. 10년 전. 근데 사실 뭐 그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그렇죠. 노후 생활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10년 만에 1,200 기준을 1,500까지 매년 뺐을 수 있다. 뭐 그 이상 뺐쓰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상 뺐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연간 1,500만 원.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낮은 금리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이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커진다. 300만 원 늘어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만약에 1,200이라고 기준했을 때 네. 지금 1,200을 초과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네. 실제로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줘서 16.5%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게 막 24%, 30 몇 %, 40 몇 % 그렇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0이 넘어도 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1,500을 수령한다면 이분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1,500만 원 연금 수령하시면서 247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1,500으로 이제 바뀐다면 실제로 5.5에서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5.5% 기준으로 봤을 때는 82만 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1,500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247만 원 세금 낼 거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줄어서 16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 굉장히 큰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하. 물론 1,500 이내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절세가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많은 혜택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로 분리과세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네. 그보다 더 낮게 5.5, 네. 3.3 정도만 과세를 하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네, 거죠. 69세까지는 5.5%고요. 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예. 70세부터 79세까지 연금 수령하는 건 4.4%, 8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로 세율이 정해져서 늦게 수령하실수록 더 세율은 유리해집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만약에 나중에 내가 노후에 받는 연금이 네.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뭔가 좀 안 좋아집니까? 네, 그렇죠. 1,500만 원 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1,500인데 1,501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럼 뭐 1,500까지는 분리과세 되고 네네네. 초과하는 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다른 일반 소득세 매기는 개념하고 좀 다르네요.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연금소득 과세는 원칙이 종합과세입니다. 원래 원칙이 원래. 종합과세인데. 그렇죠. 분리과세 했다가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종합과세고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시면 분리과세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1,501만 원 했으니까 이미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종합과세 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해서 그렇게 세율도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적 연금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런 들어있는 금액에서 연간 1,500만 원을 뺐으면 네. 그 이상 뺐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내가 1억, 2억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내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네. 1,200, 1,500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가로 불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원래는 세액공제 한도는 지금 연간 900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뭐 1,800씩 불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럼 추가로 우리 불입한 900은 납입한 그 추가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이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7천만 원만 내가 세액공제 받은 대상이고 3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3천만 원은 한 번에 빼도 네. 1,50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그래서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아주 꾸준하게 오래 해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다 연금 계좌에 1억 넘어가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조만간 생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율을 더 높이 적용되는 것도 나라에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이냐 안 받은 돈이냐에 따라서 그럼요. 달라지는 거네요. 네, 혜택을 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안 받았으면 연금 탈 때 그냥 빼내오면 된다. 아하.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1,200에서 내년부터는 1,500까지 까지를 허용해 준다. 좀 저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건데 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방향으로는 계속 가야 될 테고 네, 그렇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세제 개편한 방향을 봐도 국가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살잖아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 세제 완화 제도가 좀 약간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는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면 이게 돈이 묶이지만 연금은 결국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낸 돈만큼 다시 돌려받고 그걸 쓰기 위해서 노후 그렇죠. 생활자금이니까요. 그럼 결국은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 소득공제를 좀 상향해 준다거나 지금처럼 사적연금 분류과세 제도를 조금 더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연금 비과세 한도도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상향을 해서 실제로 연금으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아하. 오늘도 꼼꼼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님이 회원가입 드디어 해냈습니다. KBS 콩 드디어 회원가입하셨네요. 세월이 야속하네요. 성공예감 애청자입니다. 알찬 경제정보 해주시면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정숙 님 2부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저희 2부에서는 개미숲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죠.